이자는 늘고 집값은 반토막 났다. 영혼까지 끌어서 집을 매수하셨던 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좀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부자가 된 사람들은 전부 다 이걸 했다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행센 오영일입니다. 오늘은 조바심에 영혼까지 끌어서 집을 매수하셨던 분들께서 최근에는 망연자실 영혼까지 탈탈 털리는 영탈족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 거고요. 영상 끝부분에는 작년에 영끌을 하셨는데 지금 좀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좀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저만의 나름의 방법을 같이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솔루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대감과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년까지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무섭게 치솟는 집값 때문에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영영 집을 살 수 없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작년에 이런 분위기가 상상이 안 되죠. 정말 이게 사람들의 경제적인 심리는 정말 이게 손바닥 뒤집듯이 정말 말도 안 되게 확 바뀌게 되는 그런 경험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 집값에 대한 것도 그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딱 1년 정도가 지났는데 이제 흔히 말해서 영끌하셨던 분들께서는 이제 곡소리가 나고 있죠.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이자는 늘고 집값은 반토막 났다. 최근에 대통령이 나와서 이런저런 담화를 같이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도 이제 이자 부담에 대한 내용까지 나올 정도였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퇴직연금까지 깨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금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사실 연금은 여유가 있어서 남아 돌아서 연금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냥 해서 준비되는 게 연금이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이나 아니면 뭐 퇴직연금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거는 내가 의식적으로 돈을 떼서 집어넣는 것보다는 국민연금 그냥 원천징수 해가버리는 거고, 퇴직연금은 퇴직금 받던 거 그냥 퇴직연금으로 주는 것 뿐인 거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연금의 형태는 어찌 보면은 자발성이라기보다는 강제성으로 준비가 되는 연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강제성이라도 있어야 나중에 연금으로서 어느 정도는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강제성도 되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강제성마저 깨버린 게 작년에 부동산 시장 공포였던 거죠. 지금은 연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은 집에다가 영끌을 할 수밖에 없어 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아마 3만 명 정도나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이제 이분들께서는 망연자실이 아마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지금이라도 집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은 마음에 많은 분들께서 이제 주택을 매수했는데, 거기 근처에는 약간 이런 곳도 있었어요. 부동산 불패라는 말을 우리는 어릴 때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했다가 돈 벌 수도 있지만 망하는 게 더 많아. 사업하면은 큰 돈 벌 수 있지만 망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 그러니까 하면 안 돼. 근데 부동산은 뭐예요? 불패라는 수식어가 우리나라 사회에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연끌을 할 때도 이 부동산 불패라는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있는 이 단어가 한번 캤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작년에 집을 사신 분들이 패배했거나 뭐 인생 끝났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과정 중에 있는데 지금까지만 보면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보니까 야씨 불패래매, 이런 또 우리가 또 얘기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영끌하신 분들한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이자 비용인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상담했던 사례 고객분이 계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가계 소득이 600만 원이셨어요. 그러니까는 맞벌이 부부셨는데 세후 600만 원이 통장에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세후 600만 원이 딱 통장에 들어오면은 그렇게 낮은 소득이 아니신 거예요. 근데 이분들께서 대출을 해가지고 집을 사셨는데 원리금이 지금 한 달에 얼마씩 나갔었냐면 140만 원씩 나갔습니다. 이 중에서 한 70만 원이 이자고 70만 원이 원금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이 70만 원 이자 나가던 게 거의 한 14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사이, 요 정도로 이자가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 늘어나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얼핏 보면 그 뭐 600 버는 사람이 뭐 한 80만 원 정도 이자가 늘어서 힘들긴 하겠지만 버틸 수 있겠구나 라고 너무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600 버시는 분이 140을 주거 비용으로 원래 내고 있으셨는데, 그러면 남는 돈이 460만 원이세요. 근데 여기에서 애들 학원비 있죠. 그리고 뭐 경조사비 들어가는 거 있죠.
그리고 식대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거 있죠. 그리고 가정에 생활비 들어가는 거 있죠. 등등등 나가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600에서 주거 비용을 빼고 주거 비용 140만 원을 빼고 460이 남는데 학원비 빼고 경조사비 빼고 식대 빼고 생활 빼고 못 빼고 못 빼고 하면 거의 남는 게 없습니다. 보통은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보통은 이렇게 영원으로 딱 맞춰서 생활을 하고 있으셨는데 이자 비용이 80만 원이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80만 원이 돼버리는 겁니다. 너무나 힘든 거죠. 과거에 대출이 잘 나왔을 때는 힘들 때는 어떻게든 이렇게 뭐 마이너스 통장이든 뭐 급한 대로 뭐 카드론이든 뭐로든 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떻게든 돌려막는 거라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대출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이걸 메꾸지 못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신용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생활비를 줄이거나 아니면 버는 돈을 늘리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이 키우면서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부모한테 쓰는 거는 좀 줄일 수 있거든요. 근데 애들한테 들어가는 거는 줄이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쓰던 만큼 쓰던 거에서 줄여서 쓰는 거 이거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루에 5만 원이든 7만 원이든 돈을 더 벌 수 있는 뭐 대리운전이나 뭐 배달 알바나 뭐 등등등 이런 추가적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런 추가적인 일을 하다 보면 뭐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냐? 나의 노동을 판매할 시간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시간이 들어가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가족과 지내는 시간을 포기하면서까지 열심히 뭔가 하는데 제자리야. 근데 제자리를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데 집값은 떨어졌어. 그러니까 상심이 진짜 이만저만이 아니고 망연자실이라는 말이 말 그대로 정말 이분들의 삶을 옥죄고 있는 그런 시기를 저희 한국 사람들이 영끌하셨던 분들이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집을 샀을 때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진행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 이렇게 되게 돼요. 일단은 나한테 일어난 일을 부정하게 됩니다. 아니, 거래량이 이렇게 없고, 가격이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게 말이 돼? 이건 말도 안 돼.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시장의 일시적인 왜곡일 거야. 라고 해서 집값이 하락하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분노가 있어요. 정부는 뭐 하는 거야? 집값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지금 왜 대책을 내놓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지? 또 내가 집을 살 때 요즘에는 우리 유튜버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참고하시면서 주택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그때 상승을 이야기하셨던 공급량이 적다고 얘기했던 유튜버 분들은 막 욕하는 탓을 또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계란 그 집값이 이거 지금도 여지가 있다, 올라갈 여지가 있다, 하락의 시그널이 안 보인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뭐야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약간은 이제 남 탓으로 돌리면서 막 화를 내는 분노의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분노해봤자 소용이 없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슬슬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이라도 팔아. 어떡하지?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아니야. 근데 어차피 나는 실거주잖아. 계속 살다 보면 결국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플레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우상향하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은 다 회복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 왔다 갔다의 갈등 속에 빠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이라도 팔아 하는 분들 도저히 못 버티고 3월 달에 경매 물건 빚을 못 갚아서 경매 물건이나 매물로 쏟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연끌을 하려고 했어봤자 심각한 연끌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왜냐? 대출이 어차피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실거주자들은 버틸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분위기가 갈리는 편이죠. 아무튼 부정과 분노의 단계를 거쳐서 타협의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나 이제 어떡하지? 망연자실, 모든 걸 포기하게 되는 좌절의 단계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제 연끌하셨던 분들이 1년 정도가 조금 더 지났잖아요. 지금 아마 거의 타협과 이 좌절 요 사이 어딘가에서 이렇게 좀 심리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빨리빨리 생각 정리를 하시고 받아들이셨던 분들은 아마 수용의 단계까지 가신 분들도 계실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망연자실 하면서 가만히 있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그분들한테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가만히 있다가 집값이 회복돼도 가만히 버티고 계시다 보면 시간이 지나서 이게 뭐 1년이든 5년이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집값은 분명히 회복될 것이다라고 저도 보거든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고 우상향은 거스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회복이 된다고 보는데, 이제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집값이 회복돼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복귀를 하지 않는 바둑 기사를 상상할 수 있으십니까? 이 바둑 기사들은요, 대부분 바둑 경기를 하고 나서 복귀를 합니다. 이겼으면 내가 왜 이겼나? 졌으면 내가 왜 졌나, 이거를 꼭 꼼꼼하게 다시 한번 돌이켜 본다라는 거죠. 그래야 승리했을 때 내가 뭘 잘했고 잘했지만 그 중에도 아쉬운 건 이거였었구나, 다음에는 이런 걸 조심해야지, 다음에 이런 걸 다 발전시켜야지 라는 걸로 삼고, 패배했다면 내가 여기에서 이 수를 잘못 뒀구나를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알게 되는 거예요. 경기를 열심히 할 때는 항상 최선의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는 문제의 원인을 보기 힘듭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눈에 보이는 거죠. 왜 우리도 바둑이나 장기 같은 거 둘 때 두는 사람은 안 보이는데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은 다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속에 몰입되어 있다 보면, 태풍의 눈 안에 있다 보면은 이게 보이질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우리가 공포심을 느끼거나 부동산에 뭔가 쫓기고 빨리빨리 의사결정을 잘해야겠다라는 조급함이 생기다 보면 그 과정에서 하는 의사결정에는 분명히 내가 무언가 실수를 해도 모르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가 집값이 회복돼서 뭔가 정상화됐어. 그러면 이 사람은 형태만 다를 뿐 나중에 그와 같은 형태가 똑같이 또 반복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을 겁니다. 일단 지금 팩트는 이거예요. 우리는 의사결정을 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이 단계에 지금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책임에는 크게 두 가지의 책임이 있는데, 수동적인 책임이 있고 적극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수동적인 책임은 그냥 이자 잘 내면서 신용불량자 되지 않고 대출 계약 잘 이행하면서 그냥 버티는 거죠.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어려워진 상태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도 뭐 제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적극적 책임으로 좀 시선을 돌려보면 어떨까. 그럼 적극적 책임이란 뭐냐?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경험이라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소중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경험도 성장의 재료로서 활용을 하려면 5단계를 거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육하 원칙으로 현재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무언가 경험한 것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주관적으로 보지 말고 객관적으로 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 이걸 나한테 대입을 해보는 거죠. 두 번째는 반성일기를 쓰는 겁니다. 잘했다면 칭찬일기고, 내가 뭔가 아쉬운 상황이다, 불편한 상황이다, 그러면 반성일기를 쓰는 거겠죠. 일기, 말 그대로 주관화하는 겁니다. 나한테 일어난 일을 나의 시점으로부터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거예요. 위에는 객관적으로 보는 거고 밑에 거는 주관적으로 다시 한번 돌이켜본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고요,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하면 좋겠죠. 근데 해야 할 일 중에서 못하는 일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는 해야 할 일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지? 이거를 따져보고 이거를 체크해 놓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해야 할 일을 정리했다면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편한 것부터 실행에 옮긴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5번째가 포기해야 할 부분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그렇지 않다는 거 살다 보면 인정하기 싫은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인정하기 싫은 일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예시가 들 수 있겠지만 포기해야 될 것들을 빨리빨리 포기하는 것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예시를 드려서. 일단 육하 원칙부터 볼 건데, 요거는 그냥 샘플 가상의 사례입니다. 나를 객관화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육하 원칙으로. 나와 나의 아내는 2020년부터 고민하던 끝에 21년 10월에 집을 사는 것에 합의를 했다. 집을 사기로 한 이유는 집값은 계속 수년째 오르고 있었고 뭐 블라블라블라 쭉쭉쭉쭉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경험한 일을 객관화를 먼저 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나 그런 걸 집어넣지 말고요. 그때 당시에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 생각을 왜 하게 됐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풀어내 보는 거죠.
여기까지만 해도요. 뭔가 스스로 뭔가 찌릿찌릿하고 뭔가 막 이렇게 스스로에게 막 반성하게 되는 것들이 막 생기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반성일기를 적는 거예요. 주관화를 하게 되는 거죠. 현재 나한테 있는 일을 간단하게 먼저 적어보고, 나는 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졌지? 이게 지금 팩트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차분히 한번 그때 있었던 생각들과 일련의 과정들을 그냥 내 주관적으로 싹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하는 거냐면 이 객관화와 주관화를 통해서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었고 그 일이 일어날 때 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고 어떤 생각을 했었구나, 여기까지만 해보셔도 뭔가 내가 실수했던 거, 아쉬웠던 게 아마 보이는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우리는 상황을 개선을 하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냥 파악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파악을 하는 이유는 개선을 하기 위함인 거죠. 건강검진을 하는 이유는 내 건강검진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내 몸에 어디 이상이 있나 없나를 파악을 하고 이상이 있다면 개선하기 위한 게 건강검진의 목적이듯이 지금 이렇게 객관화하는 것과 주관화하는 것도 더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럼 그 개선의 첫 번째 시작점으로 뭘 하는 거냐면 내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은 어떤 것들이 있나 이걸 정리해 보고요. 그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를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해야 하는 거. 당장 이자 비용이 늘었으니까 다른 비용을 줄여야겠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외식이나 뭐 배달 음식 먹는 거 조금 줄이셔야 될 거고, 쇼핑하는 거 당연히 줄여야 될 거고, 휴대폰 무제한 요금제 쓰고 있으신 분들, 한 달에 뭐 7만 원짜리 8만 원짜리 쓰시는 분들 불편하시겠지만 줄여야죠. 한 달에 3만 원짜리 4만 원짜리로. 그거라도 아끼는 게 지금 필요한 시기가 되는 거죠. 왜? 그거라도 아껴야 애들 학원비 보내는 거에는 문제가 안 생길 테니까. 나의 돈을 조금 더 소중한 곳에 쓰기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은 일부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결국은 돈 때문에 생긴 문제는 돈으로 해결을 합니다. 그쵸?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해결하는 거고요. 돈 때문에 생긴 문제는 돈으로 해결을 하게 되거든요. 돈 버는 법을 공부해야 되는구나. 그럼 돈 버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 뭐 경매도 있고 부동산 아파트 투자도 있고 주식도 있을 것이고 뭐 스마트 스토어나 블로그 포스팅이나 이런 부업도 있고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다 공부할 수는 없을 테니까 어떤 게 있는지 나열해보고 내가 좀 할 수 있는 것, 내가 관심 갖고 좀 찐득하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거를 좀 알아보는 것부터가 시작인 거죠. 만약에 나는 이거야, 경매야 라고 딱 집어서 공부하는데 에너지를 쏟을 수 있으신 분들은 오케이. 근데 뭘 공부할지도 모르겠는 게 사실은 정상인 거거든요. 뭘 공부하면 돈을 벌 수 있구나를 알았다면요, 이미 공부하고 이거 할 거예요. 이걸 하면 내가 돈 벌 수 있는 걸 알아. 하지만 나는 그걸 안 할 거야, 일부러.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뭔가 본업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의 노력을 했을 때 이걸로 인해서 한 달에 뭐 200만 원이고 300만 원이고 100만 원이고 뭐 잘 되면은 뭐 진짜 500만 원, 1000만 원도 벌 수 있는 거리가 있어. 근데 나는 안 할 거야. 이러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돈을 버는 법을 공부를 할 건데 뭘 공부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정상이다. 그게 기본이다. 지극히 정상이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지금부터 뭘 가지고 돈을 벌 것인가를 알아보는 것부터가 돈 버는 법을 공부하는 겁니다. 아이템을 찾는 거, 그 과정도 공부니까 여기에서 나는 뭘 할지 모르겠어. 여기에서 지레 그냥 포기해버릴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돈 번 사람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우리 서점에 가서 책을 보면은 정말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가 있는데 난 흑수저에 그 흑도 없었어요. 정말 전 아무것도 없는 무수저였어. 이러신 분들이 막 빌딩 건물주가 되고 100억대 자산가가 되고 어떤 분들은 어마어마한 사업실을 이루고 이런 히스토리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한 것 중에서 물론 그 책을 본다고 그분들의 노하우를 다 갖고 올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근데 그 중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분들의 습관이나 행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새벽 기상, 독서, 새벽에 일어나서 책 읽는 거죠. 한 페이지를 읽던 두 페이지를 읽던 책을 읽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정보를 취득해라 이런 게 아니고 뇌 구조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리고 명상, 뇌는 쉬어야 되는데 쉴 틈이 없구나.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의 육체의 근육은 쉬지만요, 뇌는 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세포들이 계속 전기 자극을 주면서 계속 뭔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게 우리가 꿈을 꾸는 것도 있잖아요. 다 그런 게 뇌가 쉬지 않는다라는.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뇌가 쉴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근데 뇌가 쉴 수 있게 해주려면은 의식적으로 뇌를 쉬게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 방법이 뭐냐? 명상 또는 다른 말로 멍 때리기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자기 개발 등, 그러니까 돈 번 사람들이 뭘 했나를 따져보고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에 매몰돼 있고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항상 이런 실수를 하게 돼요. 관계가 망가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사람 만나는 시간도 아깝거든요. 이런 거 하느라. 그러면서 꼭 그때 이제 나중에 후회하는 게 뭐냐면 상황이 개선되고 나서도 관계가 망가져 있어가지고 경제적으로 다시 안정이 됐어도 되게 외로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할 때는 꼭 관계가 망가지지 않게 조심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자라는 게 아니고 이런 걸 해야 되는 거겠구나, 나의 경제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드셨으면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있죠. 그 중에 가장 쉬운 것부터, 예를 들어서 뭐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정리를 한다, 뭐 책 읽는 거는 사실 의지가 없으면 쉽지 않지만 의지가 생겼으면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경매를 공부하든 주식을 공부하든 뭐가 됐든 하나의 챕터를 정해서 공부하는 거, 그리고 명상하는 거, 이건 그냥 가상의 사례를 통한 샘플이니까 여러분께 맞는 걸로 할 수 있는 일을 명확히 해서 그걸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에 대처하는 방법은 이렇게 부정, 분노, 타협, 좌절, 수용이 있는, 대부분 여기에서 멈추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빨리 부정에서 최대한 빨리 수용으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멈춰 있는 분들도 결국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서 드리는 시간을 조금 줄이셔가지고 빨리 가는 게 좋다. 그럼 빨리 가서 뭘 하냐? 해야 하는 일 중에 할 수 있는 일에 한번 시간을 쓰고 노력을 해보자 라는 말씀 드리는 건데, 근데 이제 이런 얘기할 때 제가 항상 좀 저도 힘든 게 뭐냐면, 이런 자기 개발 얘기하고 뭐 성공에 대한 얘기하고 이 개선 뭐 변화에 대한 얘기할 때 이게 당장 결과도 안 나타나는데 이게 할 맛이 안 난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맞아요. 이런 거 뭐 아까 제가 얘기한 거 이런 거 뭐 백날 해봐야 당장 내일 뭐 한 달 후에 우리 인생이 바뀌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성장에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이런 거 한다고 해서 당장 우리 집 뭐 집값이 오르거나 대출 금리가 내려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부자가 된 사람들은 전부 다 이걸 했다고요. 경험이 생겼을 때 부정적인 경험이든 긍정적인 경험이 됐던 그걸 성장의 재료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이 단계를 무조건 거치신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당장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지만 결국은 성장에 도움이 되더라. 자수성가한 부자분들은 항상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부자가 되어야 하는, 부자가 되고 싶은 계기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눈물 젖은 빵을 먹었거나 돈 때문에 너무 쓰라린 고통이 있었거나 인생에 자격지심이 있었거나 큰 포부가 생겼거나 뭐가 됐든 부자가 되어야만 하는 또는 되고 싶은 강력한 계기가 생겼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보통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내 인생은 너무 무난해. 나는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계기가 없어. 뭐 이렇게 또 핑계 아닌 핑계를 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저는 영끌하셔서 지금 힘드신 분들이 기회가 온 거 아닌가, 그분들한테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신이 선물을 줄 때는 여러분 고난이라는 포장지에다가 싸서 선물을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은 영끌하신 분들이 힘들다면, 정말 힘들다면, 살면서 이렇게 힘들었던 적이 없었더라면 부자들이 말하는 그런 계기가 그분들한테 기회로 온 것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그 기회를 잡을지 말지는 개개인이 선택을 하는 건데, 아마 연끌하셨던 분들도 집을 매수할 때 공포심도 있으셨을 거예요.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영영 집을 살 수 없겠다라는 공포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었냐? 아니에요. 분명히 욕심도 있었어요. 무슨 욕심이 있었을까요? 돈 욕심이에요. 나도 부동산 사가지고 내 집 마련해가지고 돈 좀 벌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러면 돈 욕심을 내서 뭔가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러면은 돈 때문에 지금 힘들어지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돈을 더 크게 벌 수 있는 기회를 신이라는 작자가 있다면 신이라는 존재가 고난이라는 포장지, 고금리라는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집값 하락이라는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나한테 선물을 준 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냐라는 거죠. 잠깐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프리랜서로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그래요. 다 이렇게 순탄하게 가는 사람이 뭐 있겠습니까? 다 굴곡이 이렇게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여태까지 저를 잘 되게 해준 가장 큰 주문 같은 게 뭐냐? 아, 신이 선물을 줄 땐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은 이제 버틸 힘이 나고 노력할 동기, 노력할 에너지가 좀 생기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끌에서 좀 힘들어지신 분들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이게 끝난 게 아니니까 지금 뭐 우리가 패배자가 됐고 뭐 낙인 찍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내려놓지만 않으시면 제가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약간 이런 거예요. 한심한 호구. 영끌하신 분들이 이런 약간 좀 평가절하를 받는 경향들이 있어요. 끝에 상투 탁 잡아가지고 아유 저 남들 돈이나 벌게 해주고 자기는 바보 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약간 이렇게 좀 무시 아닌 무시 그 되게 힘들거든요. 이자 비용이야 경제적인 여건이 바뀌게 되면야 해결될 그런 건데 근데 이거는 진짜 이거 되게 자존감이랑도 연결되는 거라서 근데 우리가 자존감 한번 망가지면은 복구하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더 망가지기 전에 저는 약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통해서 이제 기회를 받아들이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주제 남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점점 규제들이 완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값의 하락세라는 게 이제 사람마다 견해는 다르겠지만 뭐 지금부터 더 빠진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거의 뭐 바닥을 다지는 중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근데 어떤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건 뭐냐면 결국은 집값은 우상향한다입니다. 그러면 내 집은 다시 성장하기 위해서 내 집은 물건이긴 하지만 내 물건은 나름의 노력을 합니다. 경제라는 운동장, 경제 세상이라는 운동장에서 내 물건은 나름의 노력을 해요. 그러면 이 물건의 주인이라는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2025년 1월 2일까지 일하지 않아도 월 3천만 원의 소득이 나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 오영일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안녕.